김석수 회장님께서 우리 대학이 처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50대 중반이 됐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70대 중반인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상황이 잦아들면 그런 대로 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대학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자원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줄었는데 언제 어떻게 그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처한, 특히 한국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대로 간다. 계속 이런 위기 상황으로 간다. 이 위기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가도 천재지변 끝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위기는 위기 상황이 끝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이 처한 위기는 원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왜 문제냐? 대학이 처한 위기는 지금 입학 정원, 가용 정원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또 왜 문제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입니다. 재적 학생 수가 대학의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학생들의 그 등록금, 이것이 대학 재정의 지금 80~90%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대학 정원 자체가 반 이상으로 딱 줄어버리면 대학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오늘 얘기하는 장인성 교육도 대학의 컨텐츠를 좀 다시 한번 혁신해보자 하는 건데 이것이 대학 재정이 어려우면 할 수가 없어요. 대학 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대학의 많은 교육 컨텐츠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입학 정원이 줄어든다.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학 지금 70년 역사에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위기 상황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대학의 생존 방식, 국가가 얘기했던 대학은 이렇게 생존해라 라고 국가가 한국 대학의 생존 방식을 결정해 줬어요. 그죠? 재적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대학 재정을 충당하라. 이게 결국은 대학의 생존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존 방식이 통하지 않게 돼 있다. 대학 정원 불가피하게 반 이상으로 이제 줄어들게 돼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반이 아니라 20~30%뿐이 대학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 됐으면 마찬가지로 대학 재정도 20~30%로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학이 어떻게 살아요? 결국 이 시점에서는 대학의 생존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학 재정이 대학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학생들의 등록금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입학 정원 때문에 대학이 경영이 어려워지는 예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유유자산으로 대학의 재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다 는다 하는 것 때문에 대학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입학 자원이 전 세계로 줄어들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대학이 위기를 겪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창의 인성 교육을 하는데 어쩌면 이 얘기는 대학의 경영 문제, 대학의 기본적인 그런 생존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대학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컨텐츠도 얘기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는 커다란 위기 상황에 봉착한 주된 주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창의 인성 교육을 잘하려면
이제까지 대학이 소홀히 해왔던 이거를 잘하려면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학교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시설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그거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창인성 교육 활발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도 겉도를 수가 있죠. 그러나 뭐 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하나 끝내고 하나 하는 게 아니니까 대학도 그런 어떤 대학 정원이나 입학 자원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대학 경영을 위한 어떤 재정의 문제는 재정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은 또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대학 교육의 컨텐츠도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창의인재 교육과 대학의 역할은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거니까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좀 그런 제안을 가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창의인재 교육이란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신문사나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말고 또 이런 얘기 할 사람을 빨리 좀 구해봐라 하는데 아직 못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제 창의성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우리가 창의성 얘기를 하는데 창의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 심리학자,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능력으로 자꾸 봐요. 그게 아니라 창의성이라고는 우리 문화 속에 있고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창의성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요즘 압도적인데 우리는 역시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의성의 본질,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좀 이런 식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창의성 시대라고 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해졌지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왜? 그건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을 꼭 학습해서 외워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 그 지식은 우리 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자꾸 뭐 외우고 뭐 할 이런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교육에서는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남이 만들어낸 놓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얼마든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온 사회 전체가 지금 그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지식 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 체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대학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성 사회에 대한 준비가 우리나라는 뭐 많이 돼 있지 않다.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 비해서 창의적인 어떤 그런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 창의성 사회에 대한 준비가 여전히 덜 돼 있다. 특히 교육 분야가 그러하다.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은 남이 만들어 놓은 교육을 얼마나 잘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지 얼마나 지식을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냐 하는 능력 쪽으로는 우리 교육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하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창의성, 제가 말씀드린 창의성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는 얘기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 맞는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다.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전혀 새로운 것을 상상해내거나 기존의 것을 새롭게 연결시켜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창의성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독창성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유용성이라는 조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삶에 유용하지 않으면 그건 창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창의성이라는 조건은, 창의성이라는 말은 이 두 개념, 독창성, 유용성,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동안 이루어진 그런 학문적인 그런 걸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현재 심리학과 교수고 교육심리학과에 있으면서 저반적인 영재교육과 이런 지능이라든지 창의성 이쪽에 이제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이 창의성 연구에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의 주제가 Exemplary Creator, 대표적인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997년에 나온 책이 Extraordinary Minds, 모차르트, 프로이드, 버지니아 울프, 마하트마 간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범성이 근원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Creating Minds, 창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이냐.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T.S. 엘리어트, 마사그람, 무용가죠. 또 마하트마 간디. 요 7사람을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비범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였느냐. 그걸 교육과 연관시켜서 이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이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번 보면 이 그동안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결정적인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첫째, IQ가 높으면 창의성도 높지 않느냐. 즉 IQ와 창의성을 같은 개념으로 거의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IQ는 사고력이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이거라고 하면 사고력이라는 것과 창의력과 정서 능력 EQ라고 하는 세 가지는 사람 머릿속에서 독립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의성은 영역 특수한 능력이다. IQ가 높은 사람은 계산도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다양한 걸 아는데 창의성은 그렇지가 않다. 음악 창의성, 미술 창의성, 수학 창의성 등등 구체적인 영역별로 창의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모차르트는 음악에 관한 창의성이 있었지만 피카소는 그림에 관한 창의성이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수와 공간에 대한 창의성이 있었지 그것을 벗어나면 평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영역 특수적이다. IQ는 그렇지 않죠. IQ가 높으면 대체적으로 많은 걸 잘하는 거로 이렇게 아는데 IQ가 높다고 창의성 높은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별로 존재하는 개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창의성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예술 쪽에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창의성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우리는 흔히 과학과 예술에서 뉴턴,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괴테 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문 사회 분야에서도 그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과 같이 그런 신학 구조로 만들어 놓은 초창기 교부 신학자들도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진시황, 이성계, 정도전, 안중근 이런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른다. 우리는 과학자들, 예술가들이 일으킨 그런 새로운 세계만을 얘기하는데, 앞에 들은 여러 교부신학자나 진시황, 이성계, 정도전, 다 이런 사람들 그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창출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일본에서도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이 일본의 기본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했고, 링컨, 간디, 마더 데레사 다 그렇다. 또 동양으로 보면 1433년 그런 어떤 발상, 그러니까 정화 함대를 보내자는 발상이고, 정화 함대를 그만 보내자는 발상, 이것으로 인해서 동양과 서양의 오늘과 같은 미래 운명이 그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과학과 예술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크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때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앞서갔다 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동양이 이렇게 됐냐? 그거는 1433년 그 영락제가 해금법을 발상하면서부터 동양이 찌그러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나쁜 발상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 거고, 영락제 이전에 정화 선단을 아프리카까지 보내자는 그 발상 자체는 엄청난 동양의 해운업, 이런 것들을 발달시켰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추진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동양과 서양이 오늘날의 이런 운명을 판가름하게 되는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포르투갈의 엘리케라든지 항해야, 그래서 뭐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서양이 이 바다를 지배하게끔 한 것이 이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의 독창적인 발상이 이렇게 역사를 바꿔놓는다. 이거는 과학과 예술보다 더 크게 이 지구의 운명, 사람의 운명을 바뀌게 한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 분야의 창의성만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서의 이런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더 크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창의성 하면 과학과 예술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이거를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조성을 기를 수 있다. 이 하워드 가드너도 그래요. 에디슨, 피카소, 아인슈타인 특별한 창의성 훈련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 개념,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 개념을 하면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선발한 사람들과 어떤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가 키워질 거라는 그런 프로그램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 창의성이 길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 세 가지 오해를 우리는 좀 풀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한 대학의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 창의성 하면 공대 쪽이나 하고 자연대 쪽이나 하고 예술대 쪽이나 하지, 뭐 우리 인문사회, 경영 이 분야에서 무슨 창의성이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런 세 가지 오해를 우리가 벗어나야 대학 사회에서도 이런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터먼이라고 요즘 우리가 쓰는 일반 지능 검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루이스 터먼이라고 그 당시 미국 심리학회 회장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한 적이 있어요. 1921년에 미국에서 그 각 학교, 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요 레벨일 겁니다. 거기서 각 학교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씩만을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25만 명을 선발했어요. 하여튼 그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애. 그래서 25만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25만 명에게 자기가 만든 IQ 테스트를 해서 IQ 테스트에서 140이 넘는 아이들, IQ 140이 넘는 아이들 1470명을 또 골라냈어요. 그래서 루이스 터먼이 이 1470명 중에 고연령 집단의 최고 인재가 모였다.
이 1470명 중에서 결국 노벨상도 나올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거기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년이 지났어요. 1920년대 이렇게 뽑아가지고 40년, 50년대까지 오면서 1470명 중에서 어떤 애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노벨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는. 결국 20년 후에 보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1470명에서 빠진 아이들 중에 2명이 노벨상이 나왔어요. 그 연령 그룹에서 말이죠. 터만의 결론은 아주 처참합니다. IQ와 창조적 성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IQ 110만 넘어서면 우수한 성취가 가능하다. 이때 IQ 110이 넘어서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우수한 성취가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자, 이 루이스 터만의 연구는 오늘도 창의성 연구하는 사람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영재교육하면 IQ 얼마인 애들을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특별한 반 편성해가지고 걔네들을 영재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대안이 없으니까 뭐 그냥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루이스 터만은 분명한 결론이에요. 25만 명 뽑아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했겠어요. 이 사람이 쓰는 IQ 검사를 지금 우리도 일반 지능 검사로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는 검사예요. 지금 그게. 여기서 140이 넘는 아이들을 저렇게 뽑아가지고 했는데도 창의성인 사람을 발견을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유태인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동안 한때는 다 머리가 좋은가 보다 했는데 이제 IQ 연구하는 루이스 터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의 IQ 연구를 해보니까 유태인은 결코 날 때부터 IQ가 높은 민족이 아니다 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신문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한국 저 연구에서 보면 한국이 제일 높아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쪽이 제일 높아요. IQ가. 우리같이 이제 5천만 되는 나라는 딱 하나에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IQ가 말이죠. 근데 유태인은 IQ가 높지 않아요. 평균으로 치면 97인가 그래요. 우리는 105, 106인데 비해서. 왜 그러냐? 요즘에는 다르게들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유태인은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학습 방법이 있는 것 같다. 학습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혼자 들어앉아서 외우는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서 학습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언제나 학습은 둘이서 같이 한다. 둘 이상이서. 그러니까 언제나 떠들면서 질문하면서 서로 그죠? 동급생 학습이라는 거예요. 동급생 학습. 혼자서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유태인들은 인간 중심 사고를 안 한다는. 즉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선생님이 이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문제를 접촉하지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이게 그 인간 중심 접근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했건 상관없이 내 눈에 이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과제 중심 접근이다. 과제 중심 접근. 그러니까 인간 중심 접근하고 과제 중심 접근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이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자꾸 책을 뒤져가면서 교과서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다. 또 우리 선생님이 이랬다. 이거는 인간 중심 접근이에요. 그런데 과제 중심 접근은 그 문제 자체에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그 유태인들은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 이건 이러잖아요. 이게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런 학습 방법이 집에도 없고 학교에서도 없고 도서관에도 이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서 시끌벅글하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그 상상력의 개발이 훨씬 더 촉진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인간 중심 접근하고 과제 중심 접근입니다. 이게 이어령 교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아주 뭐 참 그 독특한 발상을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둘이 의견이 달라. 아버지는 더운 여름에 더우니까 문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이어서 모기 들어오니 꼭 닫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두 분이 아주 다른. 자, 이게 문제 상황이죠. 큰아들, 아들들은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엄마 말도 들어야 되고, 큰아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좋은가라고 발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를 포괄하는 거예요.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냐 어머니 말을 듣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내가 편하냐 하는 거죠. 부모 중 누구 편이 되어야 내가 유리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상충된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문제중심 접근이다. 한 분은 열내고 한 분은 다즈래고, 누구 하나의 말을 따를까가 아니라 이 상충된 얘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해결 과제로 파악해서 결국 누구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충망을 해놓으면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겠다. 그렇게 되니까 해답은 큰아들은 누구 편으로 해결이 나지만 둘째 아들은 방충망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로 파악을 한다. 어떤 회사에서도 내가 상무다 이게. 내 상무인데 내가 맡고 있는 문제에 가서 회장이 이게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봐도 좀 그래. 근데 또 부사장은 또 거꾸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내가 상무로서 살아남나라고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 접근이고, 두 분이 상충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 두 분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문제 해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인간 중심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충되는 요구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문제로 봐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걸 누구 편을 들을까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 너무 많잖아요. 학교 상황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죠? 총장하고 이사장이 다른 요구를 해올 때, 이 아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장 말을 들으면 어떻고, 이사장 말을 들으면 어떻고. 총장과 이사장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게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이제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문제를 인간 중심으로 누구 편을 들을까 하는 걸, 우리 조선조 이래 계속해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문제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보되기보다는 이 사람 편 들었다 이 사람이 또 죽고 나면 또 엉망이 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 편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속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사람의 창의성이 키워지려면 개인적인 측면하고 학문의 측면하고 그 사람이 일하는 분야의 측면, 이래서 이거를 인디비주얼, 도메인, 필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로 치면 내가 의사로서 소질이 있느냐, 그죠? 그게 의사로서 소질이 있냐. 난 피만 보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또 뭐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이렇게 뭐 하는 건 아주 끔찍해 못한다. 의사 소질이 없는 거겠죠, 어릴 때부터. 소질이 있고, 의사가 되긴 소질이 있고, 의사가 되려면 의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되려면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소질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의학 분야에 가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소질이 있고 의사가 돼도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서로 의사들끼리 치고받고 이렇게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교성이 높고 이거 잘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아무리 의사로서 소질이 있고 공부를 제대로 했어도 이 사람의 의사로서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IDF라고 하는 겁니다. IDF.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이 창의적인 역할을 하려면 IDF의 조건이 완성돼야 된다. 어쩌면 이제 대학은 이 학문 영역이겠죠. 의과대학은 의과대학이라는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 분야에 몰입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숙성이 돼야 되겠죠. 의학이라는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라는 병원의 어떤 그 하이어라키라든지 병원의 권력 구조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병원이 실력만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라고 같이 의학의 소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됐어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좋은 병원에 가면 실력 발휘가 얼마든지 가능한 데 가서는 그 병원은 창의성이 막 발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 가서는 그 창의성이 억압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DF 모델이라고 그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IDF 모델. 그러니까 창의성 개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 영역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인 측면의 창의성 또 학문에서의 창의성 분야 요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창의적인 사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개인 속에 있는 건가? 사회 속에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참 창의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은 아주 창의성을 발휘하니까. 이렇게 돼서 요즘에 말이죠. 이 창의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창의성에 대한 개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창의성은 사회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창의성은 사회와 상관없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또 창의성은 개인 특성도 측면도 있지만 사회가 이 창의성을 돕고 격려하고 발휘하도록 해주는 이 사회 특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성의 개인 특성론, 사회 특성론이 있어요. 특성론은 뭐냐?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죠. 창의성이란 특이한 소수자에게만 내린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게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의적인 건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창의성이야말로 이게 신들린 광기다. 이런 신들린 광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이거를 보는데 사회 특성론 이것이 최근에 대두되는 이론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창의성이란 주어진 사회문화적 체제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휘되는 한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이다. 창의성을 개인 속에 감추어진 어떤 독특한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설사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사회문화 체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 창의성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활성화되는 사회문화 체제가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이어령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회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꾸 누구 편이냐 누구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창의성이 나오질 않는다.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학 분야에서 그런 거 많죠. 심장 수술을 하는데 독특한 한 방법을 젊은 의사가 개발을 했어요. 아, 심장이 이럴 때 이 수술을 요렇게 하면 훨씬 수술도 잘 되고 성과 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심장 전문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뭐 의과대학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방법이야.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의사는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효과적인데 못 쓰게 하고 또 못 쓰게 할 뿐더러 그걸 고집하니까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현실이 있었어요, 지금. 지금 그 의사는 어느 병원에도 못 가요.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수술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더 잘 살아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의사가 가지고, 이 젊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심장 수술 방법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이 사회문화 체제가 이걸 억압을 하니까 이 사람의 수술 방식은 알려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것들 우리는 개인 특성으로 봤을 땐 우리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런 놈이 태어나야지 뭐. 그러거나 이런 놈이 있는지를 가서 검사해가지고 그 놈을 뽑아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회 특성론으로 가면 대학 4년 동안, 대학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100%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체제가 중요하다 말이죠. 이러면 이제 대학이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창의적 업적이나 아이디어는 한 개인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빚어내는 상승작용의 결과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문화적인 배경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이 된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체계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이런 바탕에서 많은 연구가 돼 있습니다. 필드. 예컨대 여러분들 벨 랩이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마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브라함 벨, 알렉산더 벨 전화 회사에서 만든 그 큰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심리학자들이 달겨들어가지고 거기에 채용되는 연구원들은 그 당해 연도의 모든 분야, 특히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 가장 좋은 논문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너는 5년 동안 어떤 연구 과제도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주는 데라서 무척 그 연구소가 인기가 있답니다. 물론 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채용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을 보니까 그 똑똑하기로는 다 똑똑해서 미국 천역에서 채용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창의적인 특허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특허를 못 낸대요. 이게 왜 이러냐? 들어올 때 다 자기 분야에서는 똑똑하다고 추천받아서 온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특허 출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특허를 못 내가지고 미안해서 스스로 나간다. 그래서 그 생태를 조사해 본 거예요. 생태를. 기독교 신장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특허 건수하고 관련이 있나. 어떤 대학에 따라서 관련이 있나. 아무 상관도 없어. 연령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나중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결국 연구실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과 그 연구실 스테이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 연구실에 오래 남아서 하는 그 시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사교성이 높은 사람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성이라는 것은 그 연구소에서 자기 방에만 계속 앉아서 책을 보고 뭐 한 사람보다는 연구소에서 이 일, 저 일, 이 분야, 저 분야에 다 끼어 들어가지고 책상도 나눠주고 세미나 한다면 가서 뭐 한 끝자리에 앉아서 뭐 말도 거들고 사교성이 그 안에서 가장 행동 반경이 넓고 잦은 사람이 특허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계기로 이 특허를 출원하게 됐냐. 그 시점을 얘기하니까, 글쎄 내가 노벨, 물리학 그쪽에 가가지고 뭘 하다가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연결시켜서 됐다. 결국 엉뚱한 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벨랩에서 특허 많이 낸 사람은 누구냐? 그 연구소 내에서 이일절 참견을 찾은, 좋은 말로 소셔빌리티가 높은 사람이 차지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벨랩에서는 각 연구원마다 방을, 그 아주 클로즈된, 폐쇄된 방을 주지 않고 방을 한쪽을 터놨대요. 그러니까 의자만 돌리면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벨랩의 어떤 그 생활 공간 자체, 그 연구원들의 생활, 이런 생태,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문사에, 그전에는 논설위원들이 각자 방을 폐쇄된 방을 가졌는데 지금 신문사, 대다수의 신문사들이 논설위원 방들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이 터져 있어서 이게 돌리기만 하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게끔. 왜?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다가 사설 제목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에 이게 응용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그저 한 개인이 끙끙거리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 소셜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창의성 발휘의 5대 조건, 이 하워드 가드너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학에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강점 파악. 사람들이 강점 분야를 파악해서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걸 전혀 못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면 초, 중, 고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 야, 넌 뭐 음대 가는 게 좋겠는데 그 목소리. 음대 생각도 전혀 안 해본 애한테 선생님이 어느 날 음대 쪽 권하기도 하고 또 미술 쪽 권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대학은 이제 같은 뭐 사회학과 들어왔다 경영학과 들어왔다 하면 그 하나하나의 학생들의 어떤 그 라이프, 커리어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대학에서 어떤 교수들의 역할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어요. 강점 파악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르쳐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너를 관찰해보건데 넌 좀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젠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런 일들을 뭐 우리나라의 전통 뭐 데모를 뭐 막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또 하나. 절정 경험을 줘야 된다. 대학에서 이 절정 경험을 못 견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일생 살면서 이런 짜릿한 경험 때문에 내가 진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 대학이 이런 피크 익스피리언스, 짜릿한 느낌을 갖는 이런 경험을 대학이 주냐. 대학의 강의가 너무 밋밋하다.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밋밋하다. 오히려 대학은 무슨 개론, 뭐 하니까 그저 교과서 나가기 바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설명하기 바쁘고 말이죠. 뭔가 사회학을 배운 사회학에 관한 짜릿한 경험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못 준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그 다음에 최전선 위치.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학하면은 화학 기초를 배우다 다 늙어 죽어요. 그죠? 좋은 학교, 좋은 교수님은 지금 내 분야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즉, 화학이면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다 이거죠. 무슨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특이하기 때문에 상 받은 거다.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실패하고 이래서 실패하는데 요 사람 연구가 바로 요걸 건드려가지고 상 받은 거다. 그
그 얘기를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지 지루한 교과서에 50년 전, 10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가르친다. 모든 대학에서의 모든 강의는 최전선을 가르쳐야 되는데 최전선을 안 가르치고 100년 전의 얘기, 교과서에 구닥다리로 오래전부터 실려있는 그런 걸 가르친다.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경제학의 그 많은 역사를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하면 언제 다 가냐, 그 먼 데를.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학의 최일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궁금증이고 이 문제를 한다. 해야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냐. 지금 노벨상 받은 사람도 경제학에서 요거다. 아주 미세한 한 걸음을 내디딘 거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거 때문에 노벨상 받는 거냐. 그게 나도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화학하면 그 화학이란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어요. 그걸 다 언제 가르쳐서 걔가 훌륭한 화학자가 되고 화학의 창의성을 발휘하냐. 문제의식을 가르쳐라. 화학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 CO2를 분리하는 거다. 그래서 탄산가스 배출권이고 뭐고 지금 전 세계가 CO2에 매달려 있다. 근데 간단하다. CO2면은 그 해결하는 거는 탄소하고 O2 분리하는 거다. 요것만 경제적으로 요것만 발견해내면 노벨상이 아니라 이 지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못하고 있냐? 돈도 많이 들고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그 얘기 해줄 수 있잖아. C하고 O2 적어놓고 요 두 개를 어떻게 가르느냐가 지금 최고의 화학자들이 그거 하고 있다. 너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러면 화학이 걔 몸에 와닿고 걔한테 짜릿한 경험을 주고 화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불러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배우기 전에 화학 들어가면 100년 전의 얘기들 말이죠. 뭐 화학에 뭐 가수분해가 어떠니, 뭘 계산하는 게 어떠니,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죽어버린다 하는 얘기죠. 최전선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몰입. 뭔가 가르치면서 식사도 취침도 시간 가는 것도 읽고 몰두하는 게 좀 가르쳐봐라. 지금 우리 그러냐. 얼른 이 수업 끝나기를 바란다. 뭔가 교수들이 한마디 집어넣어주면 이야. 그래서 그거에 매달려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매달리게끔 그런 강의가 돼야 된다. 그런 강의가. 그 다음에 숙성과 발용.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 자신감, 성취욕을 갖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까지 보면 피카소가 천재라고 하지만 10년 이상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했잖아요. 모차르트가 금방 빛난 것 같지만 모차르트도 6, 5살 때부터 그렇게 빛날 때까지 15년이 걸렸단 말이죠. 모든 일에 공짜는 모든 일에 몰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숙성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제대로 쓰려면 10년을 푹 잠겨야 영어가 제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5가지 요소가 빠진 교육이다. 근데 이런 5가지 요소는 클래스룸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자면 그 선생님들을 지금 가만히 앉혀놓고 이렇게 해보시오. 이게 안 된다. 이게. 학교 시설도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뭔가 이런 쪽으로 자기 수업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 교육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엘리트 중심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 자꾸 우리는 누가 제일 창의적인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창의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걸 띄워주자 하는 생각을 해야지 이 중에 누가 제일 창의적이야. 그래서 그놈만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생각 하지 말자. 엘리트 중심 창의성 교육에서 모든 사람을 대창의적이다.
창의성이 그분한테 잠재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창의성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정, 학교, 기업의 조직 구조를 창의 친화적 환경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영문과 선생님들 영문과와 끼리 이렇게 묶어놓고 아마 이제 이런 거는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까 논설위원들도 그전에는 각자 내 방을 가지고 내 방에 들어앉아서 사설도 쓰고 뭐 칼럼도 쓰고 했는데 그 방을 터놓으니까 오히려 더 논설위원들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교수들도 지금 뭐 방 하나 딱 주고 아주 골방 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꼭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수가 되면 아주 폐쇄된 공간을 전제를 했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 교수들도 한 커다란 방에서 자기 테이블 가지고 있고 혼자 할 때는 혼자 하더라도 이렇게 이것만 돌리면 어느 교수랑 얘기도 하고 누가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의 체제를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대학은 서클 활동이니 이런 건 없고 그저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점 따는 게 주 임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이나 외국의 많은 학교, 일본만 하더라도 게이오 대학에 가면 대학에 이 학생들과 교수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대단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화학과 다음 화학과 학생들 이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그런 화학과 관련된 기업 이런 것하고 그 대학생 화학 하는 학생들이 모인 그런 클럽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맺고 있단 말이죠. 꼭 우리는 자꾸 대학은 클래스룸에서 교수가 학생하고 강의실로만 생각을 하는데 대학은 강의실 교육이 한 50% 된다면 나머지는 거기서 교수와 학생들이 그룹으로서 학점을 받지 않는 단체 활동, 클럽 활동으로 50%는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런 것들이 좀 대학 구조를 좀 바꿔야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어떤 집단적 창의 활동, 협동적 협업체제.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교수들도 그저 한 개인이 자기 연구비 따서 자기가 연구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수들이 합동으로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합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이 강의 중심이 아니라 체험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돼서 지역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에도 이 대학이 직접 뛰어들어가야 된다. 미국의 유펜 같은 데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펜이 그 웨스트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웨스트 필라델피아가 완전히 흑인 사회거든요. 근데 그 흑인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흑인들의 중소기업, 흑인들이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유펜에 있는 교수와 학생 그룹이 뛰어들어가서 그걸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 필라델피아의 지역사회가 살아나니까 그 지역사회가 대학을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은 창의성은 도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아시지만 창의적 이래가지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유용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창의성이 발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도 대학 바뀌자 했는데 오늘날까지 대학 바뀐 거, 특히 대한민국 대학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럴 때 뭐 많은 얘기도 했고 칼럼도 쓰고 뭐 대학이 바뀌자 했지만 다른 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바뀐 데도 있죠. 우리나라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대학은 생존 방식이
재학생 수가 많아야 대학 경영이 좋아지고, 뭐 이 생존 도식에 우리는 굳혀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 대학은 자체 개혁을 못했습니다. 자, 이 개요 대학이 SFC 캠퍼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영문과 무슨 과가 없습니다. 여기는 과가 없고 환경정보학부, 종합정책학부, 뭐 영문과 선생이 저기 어디에도 들어가 있고 공대 교수가 저기 어디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 전공학과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사회의 문제 영역 중심으로 학과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대단히 자유롭게 되어 있죠. 외국어, 영어 영문과가 있다. 영어 영문과는 셰익스피어만 가르치고 뭐 가르친다. 그런데 개요 대학생의 80%는 대학 밖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가서 영어 회화를 배운다. 영문과는 왜 있냐? 그랬더니 영문과 교수들이, 야, 우리가 뭐 영어 회화 가르치려고 영문과 교수냐? 못한다. 그러면 그 개요대학 본부에서 못 바꿔요, 그거를. 영문과 교수들이 우리가 영어 회화 교수냐?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여기 당신들은 영문과만 가르쳐라. 가르쳐라.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영문학과가 아니라 영어문학에서 개요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왜 이 수많은 영어 가르치는 선생을 두고 왜 학원에 나가 배우냐? SFC라는 그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영문학과 영어 회화 가르치는 교수만 잔뜩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요대학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 안 배우고 대학의 등록금으로 영어 회화를 배운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거기가 지원이 되니까 이제 이쪽 영문과는 학생도 들어오고 가르치는 수업도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영어 회화 가르치자. 대학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의 구분 없애고 또 신임 교수들 계속 만나면서 대학의 학생들의 기호에 국가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나이 들은 교수 중심이 아니라 젊은 교수 중심으로 대학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요 대학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한번 SFC 방문하시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는 모든 강의를 렉처로 못합니다. 이른바 튜터링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거꾸로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수가 앉아서 저 수업 시간에 50분 내내 얘기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교수는 한 10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체제가 확실히 바뀌고 모든 시험은 오픈북으로 해라. 우리 대학에서 아마 모든 시험 오픈북으로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우선 교수들이 출제를 못할 거예요. 오픈북으로 하면. 그건 다 컨닝이잖아요. 컨닝 개념. 그러나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지금 다 오픈북으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저 책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지금 뭐 잔뜩 일어나고 있고, 핀란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핀란드가 다른 거 없어요.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대학하고 지역사회하고 긴밀하게 묶어놓으니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거를 대학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와 오불 관원으로 그저 강의실은 완전히 태평양의 외딴 섬처럼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예컨대 우리 사범대학만 하더라도 교직 과목을 애들은 노량진 가서 배우고 있어요? 학교가 지금 선생 되는 거 준비시킨다면 사범대학의 교직과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비싼 돈 내고 애들은 노량진 가서 임용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 얼마나 겉도는 얘기냐, 이게. 그래서 미국은 뭐 미국의 대학 경쟁력이라 너무나 잘 아시지만 미국은 정부가 지정해는 이런 거 잘하면 돈 준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 긴밀하게 이 사회 변화에 긴밀하게 호응하는 이런 연구를 하는 데가 자동적으로 연구비를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되니까 교수가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 1등 대학이 되는 거다. 우리는 대학 행정 정책을 잘해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많이 따오는 대학이 살아남는 게 되는데 그건 진정한 대학의 경쟁력이 아니죠. 대학은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해서 연구비를 많이 따올 때
대학의 경쟁력. 미국의 시스템 그거죠. 교수 경쟁력이 바로 그 대학의 경쟁력이다. 우리는 교수의 경쟁력하고 대학의 경쟁력하고 큰 상관없어요. 대학이 대학 행정을 잘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평가 쪽으로 잘 이게 하면 돈을 받는데 교수의 연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겉돌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제 미네소타 대학은 제가 이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이 그 큰 대학, 여기도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큰 대학이죠, 전체로 보면. 여기는 주로 뭐를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4년 동안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잘하느냐. 의과대학, 의과 기술도 뛰어나야 되지만 진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사, 윤리적인 간호사, 윤리적인 변호사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UC 어바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어바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죠. 이 시아라 프로젝트는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대학 4년 동안의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화시켰는가. 또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 모럴 디벨롭먼트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대학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대학이 과연 제대로 된 애를 가르치느냐 하는 연구를 80년 동안 연구를 해온단 말이에요. 이런 대학.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우리 대학이 원했던 방향 그쪽의 인재로 크고 있는가? 저 하버드 대학의 처음 주제가 그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도 행복하게 키우고 얘네들이 나가서 행복하게 살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이 80년 연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잘 가르치느냐? 우리는 행복한 학생, 행복한 사회인,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 이게 하버드 대학의 목표다. 예일 대학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프린스턴 대학하고 달라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해옵니다. 그런 쪽으로. 이러면서 지금 하버드 대학이 오늘 그런 명성을 얻게 됐다 하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클래스룸이 달라져야 됩니다. 클래스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데가 아니라 대학의 클래스룸은 교수가 학생과 더불어 연구하고 사회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훔볼트의 대학 이념입니다. 교수와 학생은 연구를 매개로 함께 공존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교수가 학생에 대한 강의를 매개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강의를 매개로. 그게 아니라 연구를 매개로. 교수는 연구 행위로 교육하고 학생은 연구 참여로 학습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연구와 학습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 연구 많이 하는 교수하고 교수가 잘 가르치는 교수가 아닌데 결국 훔볼트가 얘기하는 건 연구 많이 한다는 것은 학생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를 한다는 뜻이니까 연구하고 학습하고가 동일시되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나라는 국가는 대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대학은 그 자유를 책임있게 행사해서 스스로 성장해 가야 한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국가와 사회는 폭넓게 이건 원론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대학의 자유를 주질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유를 줘서 그 자유를 잘못 행사하면 그 책임도 지가 져서 대학도 망할 대학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대학은 망한 대학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대학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인류 진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키워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류 진보에 기여한다는 건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이 바로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기존의 지식을 가르치는 쪽으로 너무 경도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대학이 대학다운 것은 지식을 창출하고 말이죠. 학생들이 그런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포텐셜리티를 키우도록 도와주는 게 대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창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교육이, 대학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부딪힌 여러 가지 위기를 해소하면서 이제 대학이 경영이 확보되고 경영 능력이 더 좋아지면 우리는 이런 쪽으로, 대학의 본질적으로 더 좀 강화해야 되고, 그 핵심이 창의인성, 교수들의 창의인성이 발휘되고, 그것이 발휘돼야 교수들의 창의성이 발휘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